여러분, 요, 심판례인데, 우리가 이제 2차 때는 안 나왔잖아요. 그죠? 2차 때는 안 나왔고, 이제 3차 때는 이제 심판례가 안 나왔기 때문에 3차 때는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뭐 심판례가 이제 많이 내든 안 내든 간에 보통은 낸다고 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심판례 요게 이제 좀 이제 깔끔한 것도 좀 있어요. 재형법정주의 쪽에 좀 깔끔한 게 좀 있고, 그 뒤에 이제 여러분 조금 싫어하는 범죄 중에 하나에서 강제병 면탈죄, 그게 좀 깔끔한 게 좀 있고 몇 개는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낼 만한 것들이 좀 있으니까 여러분 대비하시면 되겠고, 어차피 뭐 잡다한 판례 이런 것들은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그런 건 과감하게 버려버린 것이고, 나온다 하면 아마 요 안에서 안 걸리겠나 생각합니다. 뭐 확신합니다. 확신하고, 따로 시대, 뭐 양은 그리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뭐 한 1시간 10분, 20분 하면 끝날 겁니다. 끝날 것이고, 이 심판례 자체를 여러분 보시고 나면 반드시 한 3번은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여러분 기대. 아시겠죠? 자,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재형법중제 1번 판례 있잖아요. 요 판례 좋습니다. 좋은 판례거든. 중요한 판례인데, 우선적으로 이제 먼저 앞에는 조금 읽겠습니다. 줄 다 치지 말고요. 인삼 있죠? 인삼, 홍삼, 만사나 그죠? 인삼류. 인삼류는 농산물 품질관리법에서 그 명성 품질 등이 본질적으로 국내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농산물로 취급되지 않고,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소 같으면 이제 새우이 같으면 강원도 횡성군 한우 유명하잖아요. 맞죠? 그건 특성이 있거든. 그런 식으로 지역별 특성이 있는데, 인삼은 그런 지역적 특성을 나타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성은 없다 보면 돼요. 이제 그걸 먼저 이해하셔야 되거든. 그럼 보세요. 밑에 문장 볼게요. 세 번째 줄. 자, 국내 특정 지역의 수삼도 이제 인삼류의 한 개잖아요. 그죠? 이 수삼과 다른 지역의 수삼으로 만든 이 홍삼을 주 원료로 하여 특정 지역에서, 근데 우리가 금산이면 금산, 맞죠? 그래서 특정 지역에서 제조한 홍삼 절편의 제품명이나 제조 판매자명에 특정 지역의 명칭을 쓴 거야. 다른 지역에서 재배한 삼인데 요걸 금산 홍삼이다. 이렇게 붙였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갈 수 있겠는가 이 말이거든. 못 갑니다. 인삼은 특정 지역에 개성이 없어요. 이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 먼저 제가 읽은 자리 있죠? 요 문장 버릴 거 없습니다. 그대로고, 요걸 그 밑에 원산지를 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딱 잡고 됐지요? 두 개 비교로 문장 잡았지요? 볼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게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밑에 문제 읽으세요. 되겠습니까? 됐죠? 그 다음에 2번 가겠습니다. 중요한 판례죠. 우선 딱 굵직하게 대가를 약속받고 이 단어,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 대가를 받고 이 단어. 여러분, 대가를 받았단 말은 직접 받은 거잖아. 약속은 약속이고, 같은 단어입니까? 다른 단어입니까? 다른 단어야, 이게. 이거는 이제 우리 평상시에도 연습을 많이 시켜줬죠. 요걸 이제, 밑에 보면 포함시키면, 재형법중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른 단어예요. 됐죠? 그 다음에, 3번은 어차피 그 형소법과 관계되는 파트인데, 여러분 이제 잠시 참고를 한번 볼게요. 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 정지, 공소시효 정지 아니겠습니까? 이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 효력이 미친다. 공범에 대해서 미친다고 하죠. 자, 근데 그 공범범위 네 번째로 갑니다. 이 공범범위에는 뇌물 공유죄와 뇌물 수죄, 이걸 우리는 필요적 공범이라 하죠. 이 필요적 공범에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필요적 공범은 어차피 각자의 범죄거든. 아시겠어요? 그냥 행동에 같이 필요한 것 뿐이지 각자의 범죄니까 포함시키면 안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밑에 판례 읽으세요. 되겠습니까? 됐죠? 그 다음 밑에 4번 판례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우선 그 5번째를 보시면 추진위원회 위원장 잡으세요. 소위 말해서 장이야, 장. 이 단어 속에 보시죠. 첫째 줄에 잡습니다.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이나 추진위원회에다가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유고 등을 이유로 운영규정에 따라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자가 된 자죠. 끝입니다.
얘는 직무 대행자가 된 자지 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행과 장은 다르지 않느냐 이 말이야. 맞죠? 그래서 요걸 포함시키면은 유추해석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밑에 문장 읽으세요. 됐죠? 됐습니다. 중요하고요. 뭐 5번은 뭐 그렇게 비중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째 줄 끝에 갑니다. 잡습니다. 저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자신을 공급자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교부했죠. 그러니까 직접 물건을 안 팔았지만 팔은 사람처럼 했다 이 말이거든. 요자를요 보시죠. 우리가 네 번째 끝에 보시면 타인 명의를 위조하여 그를 공급자로 기재하여 세금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이랬지 않습니까? 요거거든. 이 사람도 요 단어 속에 넣을 수 있겠는가 이 말이잖아요. 자, 그럼 보시죠. 뭐라고 해요? 이건 함부로 남의 이름 썼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죄로 갈 뿐이지 요 단어 속에 넣을 수는 없다는 거야. 그 왜 그러냐면 내가 직접 안 팔았지만 팔은 사람인 것처럼 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처음부터 남의 이름을 갖잖아. 남의 이름을 갖기 때문에 이 단어 속에 넣을 수는 없다는 거지. 아시겠지요? 자, 그러면 뒤에 문장 한번 읽어보시죠. 되겠습니까? 됐고. 그 밑에 6번 판례도 중요한 판례죠. 중요한 판례인데 우선 둘째 줄에 이제 담배 가게 생각하면 됩니다. 둘째 줄에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 담배 가게로 지정을 안 받았어 얘는. 자, 이 단어 속에 다섯 번째 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 여러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요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맞아요. 근데 지금 정지가 된 거지. 그래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서는 아직 적법하게 소매인 지정이 아직 취소는 안 됐어. 이 자를 처음부터 지정을 받지 않은 자에 포함시키면 될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죠? 됐습니다. 됐죠? 자, 넘어가고요. 뭐 밑에 7번 판례는 그렇게 대단한 판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과실 판례는 여러분 잘 아시는 판례입니다. 이거는 한번 많이 봤기 때문에 문제도 많이 내봤지요. 요거 한번 읽어보시죠, 여러분. 이건 중요하지만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건 심판하기보다는 중요하지만 안 된 거죠. 요것도 이제 우리가 그 동행이라든가 올패스에서 미리 많이 달아본 거 많아요. 미리 연습을 시킨다고 많이 달아봤죠. 그런 거 아는 친구들은 이제 잘 모르겠지. 여기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횡단보도가 있단 말이지. 횡단보도가 있는데 요건 이제 뭐 거의 서너 번씩 듣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여기 이제 횡단보도에서 지하철 공사한다고 이제 철빔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요건 이제 사람들이 다치잖아요. 그래서 안전요원 배치했고 라바코는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깔때기 같은 거. 요걸 이제 배치를 시켜놨지. 여기로 지나가지 말라고. 얘가 이제 횡단보도에서 이제 지나가면서 여기로 가다가 받친 거잖아요. 누가 지나가라 했습니까? 지가 받친 거지. 맞죠? 그러니까 책임 있어 없어요? 안전관리자에겐 책임 없는 거야 이게. 됐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정당 행위도 여러분 이거는 읽어보시면 되는 거지. 이것도 읽어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대 가능성 판례인데 요 1번 판례 뭐 당연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요게 이게 이제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미 맛을 본 판례라.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죠? 우리가 사용자가요 근로자에게 임금 처벌하잖아요. 임금 처벌하면은 사정이 악화돼서 처벌할 수도 있잖아. 근데 두 가지가 판례가 있잖아요. 한 개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못했다. 그런 거는 봐줘요 안 봐줘요? 봐주지. 근데 그냥 경영이 악화돼서 못했다. 그런 걸 봐줍니까? 안 봐줍니다. 판례 두 개잖아 그거 맞지요? 이거는 뭡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못 줬다는 그 판례입니다. 그가 똑같은 맥락이란 말이죠. 그럼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1번 보시면은 셋째 줄에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통념상 긍정이 되더라. 이제 이거잖아.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용자에게 더 이상 적법 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음이 인정되지. 결국은 이제 그 밑에 출신자를 보시면 퇴직금 임금을 안 줬다는 거죠. 요 위반죄에 보세요. 결론 책임 조각 사유. 책임 조각 사유도 한번 잡아주시고. 자, 책임 조각 사유다. 이 말은 뭡니까? 주소는 기대 가능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기대 가능성 부정이지. 그런 같이 세팅해서 가야죠. 기대 가능성 부정.
자, 기대 가능성 부정은 책임 조각 사유 중에 일종 맞죠? 그죠? 그렇게 가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그 손가락 표시가 사건이었으니까 요 사건도 여러분 참고로 읽을 분들을 위해서 줄을 좀 치드리면 첫째 관리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회생 절차. 여러분 이제 우리가 회사가 힘들어지면 회생 절차 밟잖아요. 회생 절차 관리자라 이게 회생 절차 관리자인데 그런 거 알고 읽으면 되겠죠. 회생 절차 관리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회사를 맡겼는데 네 번째 끝에 보시면 불가피하게 근로자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기 안에 지급하지 못한 것. 그러니까 사실 이제 회생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노력해도 지급 못할 수 있거든 이게. 그러면 임금 및 퇴직금 기일 내에 지급 의무 위반죄의 책임 조각 사유로 되는 하나의 구체적인 하나의 징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같은 맥락이죠. 사건이고요. 오른쪽에 실행 착수 판례도 이 중요한 판례입니다. 괜찮은 판례거든. 우선 이제 우리가 뭐 대마 매매 사건인데요. 자 보시죠. 다섯 번째 저기 포인트입니다. 단순히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에 불과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걸 갖다가 그 밑에 매매 행위의 실행 착수라 보기는 어렵지요. 매매는 직접 매매하러 들어가야지. 아시겠습니까? 괜찮은 판례예요. 자, 그 밑에 방조 판례지 않습니까? 방조 판례 이거 참 괜찮은 판례라. 이게 헷갈릴 수 있는 판례거든. 방조 판례 괜찮은 판례인데 뭐 전 사건 개요 뭐 이것도 있는데요. 판결을 좀 알아볼게요. 여러분 이제 인터넷상에 이제 우리가 링크 그려주는 거 아시죠? 링크 딱 주소를 딱 적어 놨잖아. 그러면 링크랑 것이 연결하면 된다 이 말이잖아. 탁 클릭하면 열리거든. 이게 링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특정 사이트에서 이제 어떤 그 사이트로 들어갈 수 있는 링크를 열어놨다는 것인데 이게 이제 저작권 침해의 방조행위가 될 수 있겠는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갈로 1번 한번 볼게요. 먼저 읽어봅시다. 인터넷 링크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그 뒷부분 보시죠.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이 되겠죠. 된다 하더라도 링크를 하는 행위 자체는 일단은 복제, 전송은 아니거든. 링크는요, 그 창으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들어간다는 의미지 그게 복제입니까? 복제는 내용물을 복제하는 거지. 내용물을 전송하는 거지. 그 자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그 다음에 갈로 2번이 중요하거든. 중요한데 우선 첫째 줄 그거는 이제 방조의 정의고요. 그 두 번째 끝에 한번 볼까요? 자, 링크를 하는 행위 자체 이게 포인트라. 연결할 수 있도록 걸어놨다 이 말이죠. 링크를 하는 행위 자체는요. 일곱 번째 줄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직접 연결이 되겠죠. 된다 하더라도 바로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참말로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링크를 걸었다는 것만 가지고는 물론 쉽게 들어가잖아요. 쉽게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내용물 퍼갈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그렇게만 해놓은 것만 가지고는 직접적으로 도와줬다 보기는 어렵다 이래봤어요. 이게 될 것 같거든 느낌에. 근데 인정 안 했어요. 할 수 없으므로 링크 행위만으로는 저작권 자산권 침해의 방조라 보기는 어렵다. 중요한 판례입니다. 헷갈리는 판례거든 이게. 알겠죠? 그래서 이 판례 중요하게 보시라. 자, 오른쪽에 있지 않습니까? 판례 두 개 읽어보시죠. 되겠습니까? 됐죠? 넘기시죠. 재수는 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자, 강론적에 이제 몇 개 있는데, 자, 강론적에 있는 여러분, 첫 번째 모욕죄 판례는 여러분, 한번 보시라고 한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많이 본 거라. 본 거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고, 아시겠어요? 이건 뭐 중요한 판례 맞아요. 맞으면 연습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온 판례 중에 한 개가 바로 친족 상돌의 판례라. 뭐, 볼만한 가치는 있습니다, 이거. 있는데. 근데 이제, 획기적인 판례는 아니에요, 이거는. 획기적인 건 아니고, 그냥 심판례를 한번 보는 겁니다. 보시죠. 자, 피고인 등이 공모하여 피해자 갑을 등을 기망하여 갑을 및 병과 부동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우선자가 갈로 속에 이 부동산은 갑을병의 공동 소유를 했죠.
판례 원문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해석상 여러분 읽을 때 도움 받으라고 해놓은 거예요, 이게. 아시겠어요? 갑을명 공동 소유였어. 이걸 이제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익을 편취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결국 사기죄입니다, 이거. 결론은 사기죄입니다. 사기죄라고 아시면 되겠어요. 이게 사기죄 사건인데, 이건 제명을 묻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사기죄는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친족 상대로가 적용되는 영역 맞죠? 맞죠? 그럼 여기서 지금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닙니다. 세 명이나 공동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 명 모두에게 친족 관계 다 있어야 되느냐 아니냐 이 말입니다, 지금. 그 밑에 보시면은, 자, 갑이란 피해자는요, 피고인과 팔촌이라 친족 범위에 들어간단 말이지. 그 다음에 병은 피고인의 아버지라 역시 친족 범위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나머지 한 명이 없잖아. 나머지 한 명, 요 어리겠죠. 어른 친족이 아니었거든. 그래서 이걸 넣기는 어렵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친족 상대로 규정이 적용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됐죠? 자, 됐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강도죄 이 판례는 우리가 이제 1차 대비용 판례였지만 워낙 중요한 판례이기 때문에 한번 보는 거죠. 우선적으로 이 강도죄 판례를 이제 보는데 한 번 더 확인 차원에서 마지막 점검하시죠. 여기 이제 오른쪽에 문제를 만들어 놨잖아. 문제를 한번 읽어보죠. 사건은. 갑은요, 새벽 5시경에 이반동에서 피해자가 운행 중인 택시에 탑니다. 그래서 이제 흉긴 회칼을 보여주면서 위협했고, 손발을 묶고요. 그 다음에 현금을 빼앗고, 카드를 빼앗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을 트렁크에 집어연 거야. 집어였고, 이제 한참 달렸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피해자가 결박을 풀고 달아나니까, 결국 쫓아갔고요. 칼로 찌르려고 하니까 얘가 잡았지. 그래서 찔려가 다치다 이 말입니다. 요 판례에서 하고 싶은 말은요, 이게 강도의 기회냐 이 말입니다. 이것도 강도의 기회로 봐야죠. 맞죠? 강도의 기회로 보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판결을 잠깐 볼게요. 자, 먼저 6번째 갑시다. 보시면은 강도 범행 수단으로 한 폭행에 의해서 상해를 입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상해 행위가 강도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행해져야 되는 것도 아니다. 강도 기수 안 되고요, 가정에서 할 수 있잖아요. 강도 범행 이외에도 피해자를 계속 끌고 다니다가 차량에 태우고 함께 이동하는 등으로 강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적 장불능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도 범인의 상해가 있었다면 이것도 강도 기회에 다치게 한 거 맞지 않느냐. 강도 상해죄가 된다 이 말이거든. 자, 그러면 밑에 문제가 있는데요. 4번은 보지 마세요. 4번은 의미가 없습니다. 없고 지금부터 1, 2, 3 읽으세요. 되겠습니까? 됐죠? 저는 오른쪽에 사기죄인데요. 이건 이제 새로 들어온 판례인데, 판례 나쁘진 않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이제 요 집행 이쪽에 이제 판례가 좀 몇 개 있는데, 요거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이제 한번 기억을 좀 되돌아 보시죠. 우리가 이제 이 좀 용어를 먼저 좀 아셔야 됩니다. 이게 아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채무자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복습한다 생각하고, 이게 채무자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채권자지요. 얘가 이제 한 1억 정도를 받을 거 있지요. 그럼 이제 갑이 계속 1억을 안 주면요, 어른 뭡니까? 1억 달라고 해야 되겠고, 안 주면 뭡니까? 이 사람이 설령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절대 바로 이 재산에 집행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적으로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당연히 소송을 걸든가 해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소송을 걸었다 칩시다. 이 사람이 소송을 걸었고, 그냥 우리가 소송을 걸게 되면은 판결문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판결문을 받게 되면 이제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그 소송 판결을 받기 전에 힘들어요, 이게. 그럼 이제 판결문을 듣고 있는 상태에서 얘가 이제 이 판결문을 들고요. 끝까지 돈을 안 갚잖아요. 보통 한 2주 되는데 안 갚잖아요. 안 갚으면 법원 옆에 보면 이 흐름을 좀 아시면 되는데, 요 법원 옆에 집행부가 있어요. 집행부. 여기 가서 이제 판결문을 줍니다. 판결을 보여주면서 집행해 주시오. 이래 신청하면 돼요.
그럼 집행해서 신청하면 여기서 이제 강제 갱매를 들어갑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바로 돈 받으러 바로 집행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집행이고, 그거 말고 여러분 이거 들어봤죠? 우리가 이제 소송을 들어가기 전에 이겼을 때 집행을 들어가야 된단 말이지. 근데 그 전에 이놈이 재산을 빼돌릴 수가 있잖아. 맞죠? 빼돌리기 위해서, 그걸 막기 위해서 소송 들어가기 전에 미리 재산을 확보하는 절차가 있었죠. 그걸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가압류를 했잖아. 맞죠? 이 가압류는 미리 재산을 확보하는 절차라. 보전. 이건 보전하는 절차고요. 이거하고 집행은 달라요. 이 집행은 바로 갱매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거는 확보 절차고, 가압류. 이거 많이 들어봤지요? 자, 근데 여러분, 이 판례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보시죠. 얘가 소송을 걸었고 이겼죠. 이겨가지고 판결을 받았죠. 그럼 판결을 받았으면 얘가 이중과 안에 돈 갚아야 돼요. 갚았어. 그럼 갚았으면 우리가 판결문 자체는요, 돈을 갚아라, 이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갚았어요, 갑이. 그럼 갑이 갚았으면 갚았다는 내용에 여기에 기록됩니까? 상조에서 기록될 수가 없지. 어떻게 기록합니까? 그러면 받았다 해서 내가 또 기록하면 또 안 되지, 공문서에 함부로. 맞죠? 그래서 이건 당연히 손 못 대요, 이거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지가 받았거든. 받았으면요, 기록이 안 되잖아. 그럼 마음만 먹으면 집행부 가가지고 돈 안 받았는데요, 집행해 주시오, 이렇게 하면 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썩을 수 있잖아요. 그거 사기지 되는 판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와 똑같은 겁니다. 집행 신청했는데 여러분이 돈 받았다 예컨대, 받았으면 집행할 채권이 없잖아요. 없는데 그걸 토대로 집행 들어가는 거라. 이게 신청해본단 말이에요. 사기 맞아요? 사기야. 지금 그 판례다고. 아시겠어요? 그 판례입니다, 이게. 그거 똑같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판례에서 응용을 들어가야지, 응용을. 자, 그럼 볼게요. 다 보지 말고 우선적으로 이제 판결오지 바라보시는데, 보세요. 첫째 줄에 강제 집행 절차를 통한 소송 사기는 집행 절차에 개시 신청을 한 때, 이런 것들 중요하죠. 개시 신청 해달라고 뭡니까? 접수하면 바로 스타트야. 아시겠어요? 스타트고, 현재 진행 중인 집행 절차라면 내가 받을 거 없잖아요. 그러면 배당 신청하면 스타트야. 됐죠? 그래서 앞에는 처음부터 이제 받으라고 들어가는 것이고, 뒤에는 먼저 진행된 것 가운데서 내가 요청한 것이고, 맞죠? 이 문장 기억 좀 하시라, 이 말이죠. 자, 그러면 밑에 출제나 가보겠습니다. 자, 허위 채권에 기한 공정정서를 집행 근원으로 하여. 요게 이제 소위 말해서 돈 받을 게 없는 거거든. 돈 받을 거 없으면서도 허위 채권에 기해서 공정정서를 집행 근원으로 하여. 어서 했죠? 잡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밑에 끝에 압류 신청을 들어가죠. 이런 압류도 여러분 집행이거든. 압류, 집행이라고 보면 돼, 집행. 가압류가 아닙니다. 압류. 이 집행이거든. 그 압류 신청하면 바로 뭡니까? 이게 개시 신청 맞아요. 착수라고 이게. 됐습니까? 판례 괜찮아요, 이게. 여러분들 조금 이제 민사 부분에서는 그렇지. 괜찮아요. 됐습니까? 밑에 판례 읽으세요. 밑에 박스 읽어보세요. 됐습니까? 됐죠? 자, 오른쪽에 2번도 심판례입니다. 심판례인데 이거는 어려운 판례는 아니에요. 심판례니까 이제 또 그렇게 강한 판례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심판례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2번을 보시면, 자, 비의료인입니다. 이제 의사 아니죠?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먼저 잡으세요. 딱 뭔가 지금 주제가 딱 들어와야죠.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이거 여러분 더 말할 필요 없이 불법 맞아요? 불법이랑 빨리 냄새 맡아야지. 얘가 지금 어찌합니까?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네. 끝이라. 그냥 사기 맞아요? 사기지. 두 말 필요 뭐 있어요? 몇 미터 사기지, 그 당연히. 맞죠? 근데 그 뒷문장을 보세요. 그 뒷문장도 기억해야 돼요. 자, 의료기관의 개설인인 비의료인. 또 잡았습니까? 얘 지금 불법 맞죠? 이 사람이 의료기관 개설했지만 자기 없는 놈 맞죠? 요 놈이 개설 명의를 빌렸지. 빌려준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했다, 이 말이거든. 이름을 진짜 의사 이름 빌렸을 뿐이지 실질은 얘가 하는 거 아닙니까? 얘가. 맞아요? 사기 맞아요? 사기다, 이 말이요. 됐죠? 그래서 만약에 이 판례를 꼰다면 밑에 판례 꼴 가능성이 더 높아요.
아시겠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컴사가 나오는데, 컴사는 우리가 참 많이 해봤죠. 많이 해봤지만, 이쪽 컴사는요, 볼만한 가치가 있는 컴사지. 자, 보시죠. 우선적으로, 여러분, 이제 갈로 1번에 보시면요,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죠. 보세요. 제한상 이익 취득은 사람의 처분의가 개시됨 없이 컴퓨터 등에 한 정보 처리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한마디로 컴사는 절대 사람이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걸 줄친 이유가 있습니다. 컴사는 절대 사람이 개입되면 안 돼요. 됐죠? 그러면 그 밑에 갈로 이번 사건 가보겠어요. 문장은 긴데 사건만 딱 기억하면 돼. 문장 길이도 딱 결정타는 단어 한 개입니다. 보세요. 입찰 시행자가 원하는 낙찰 한가의 가장 근접한 금액으로 투찰한 건설사라 하더라도 적격 심사를 거쳐 일정 기준 이상 되어야만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한 입찰 절차에서 입찰 시행자의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낙찰 한가를 미리 알아낸 다음 낙찰 한가의 가장 근접한 금액으로 내가 투찰을 했거든. 그런데 입찰 시행자의 적격 심사를 거쳐서 결국 낙찰자로 결정, 이 말이거든. 이게 사건입니다. 이거 말하면 끝이라. 여기서 한 개의 단어만 잡으면 끝입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여러분? 적격 심사야. 아웃이야. 이 적격 심사란 말은요, 기계가 합니까? 사람이 합니까? 사람이 한다고. 아시겠어요? 그 단어만 잡으면 끝이에요. 이거 컴사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옆에 그냥 갤론 컴사 X라. 넣을 수 없어요. 됐죠? 끝이라 그냥. 넘기시죠. 다음 문제 읽어보세요. 되겠습니까? 됐죠? 그 다음 밑에 이제 횡령죄도 이게 이제 우리가 심판례로 분류되지만 뭐 이거는 넘어가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고 넘어가 됩니다, 여러분. 괜히 뭐 신경 쓰지 말고 밑에 2번 있잖아요. 2번 횡령죄는 정리합니다. 이건 괜찮거든. 자, 이 2번 횡령죄는 워낙 중요한 판례로 괜찮기 때문에 한번 봅시다. 자,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 거부한 때 성립합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 셋째 줄.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이든 법률상이든 지배력이 있으면 됩니다. 이런 법률상이라는 것은 당연히 법적으로 지배하는 모습이고 사실상은 법적 지배력 없더라도 실제로 지배하고 있으면 된다 이 말이거든. 사실상 법률상 지배력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먼저 하나 잤죠. 여기 핵이거든. 이 문장 때문에 밑에 사건 옵니다. 지금 사실상 법률상 지배력. 지금 이것 때문에 밑에 문장 낸다고.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줄 끝에 갑니다. 자, 줄칩니다.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 잡았습니까? 예컨대 여러분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등록 다 필요하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자,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죠. 이거 보관자입니다. 보관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처분하면 횡령죄거든. 횡령죄인데 그 밑에 줄치면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 명의자일 필요는 없다 이라거든. 정리합니다 이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들으세요. 이게 바로 지입 사건이야. 여러분 지입 아시죠? 자 봅시다. 지금 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차를 하나 샀고요. 요걸 갖다가 이제 이 회사에다가 내가 차량을 지입할 수 있잖아. 그 지입이라는 단어는 이제 잘 아시죠? 맞죠? 그러면 실제 얘가 차주거든. 이 사람이 이제 지입 차주를 하잖아. 이걸 우리가 지입 차주를 하죠. 요걸 지입 회사로 하잖아. 맞죠? 그럼 지입이라는 관계에서는요, 이 법적인 소유자는 누굽니까? 회사지 당연히. 맞죠? 그건 아시죠? 법적인 소유자는 회사야. 이건 기본입니다. 아시겠어요? 기본이죠. 그럼 1차적으로 요 지입 회사에서 법적인 소유자는 얘지만 당연히 얘가 지금 운행을 하겠지. 그래서 운행하라고 하겠지 당연히. 그럼 당연히 원래 하는 거고. 맞죠? 요렇게 했을 때 얘도 보관자가 되느냐 이 말이거든. 됩니다. 아시겠어요?
회사와 관계에서는 보관자를 보는 거예요. 왜? 소유자가 얘기기 때문에. 또 이 지입차주가요, 이걸 갖다가 자기 아는 동생 갑에게 또 맡기는 기라. 위탁했지. 맡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얘도 지금 보관자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보관자가.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 법적인 소유자는 얘고 얘가 실제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보관자지만 이 보관자로부터 실제 다시 위탁받아도 보관자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다 보관자가 된다 이 말이죠. 다 얘가 처분해도 횡령죄, 얘가 처분해도 횡령죄야. 아시겠죠?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자, 그럼 이제 보시죠. 그 뒤에 이제 줄자를 읽어보겠습니다.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번째 끝에 한번 보시죠. 지입회사의 소유권이 있는 차량에 대하여, 보세요. 지입회사에서 운행 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 자, 지입차주. 자꾸. 이 사람, 지금 이게 키입니다. 또는 지입회사에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상 처분했겠죠. 맞죠? 그 승낙 없이 차량을 처분했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뭡니까? 횡령죄라 이 말이거든. 또 그거 대보세요. 또 줄치죠. 지입차주에게서 차량 보관을 위임받은 사람. 됐어요? 이것도 보관자란 말입니다. 얘도 처분했죠. 얘도 횡령죄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됐죠. 결국 이 차량은 뭡니까? 작물 되겠어 안 되겠어요? 되겠어 안 되겠어요? 되겠죠. 횡령이니까 작물 되겠지. 자,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봅시다. 자, 먼저 다섯 번째 다시 끝에, 다섯 번째 끝에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고, 그 밑에 보관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 명의자 1 필요는 없다. 이제 보관위임자나 보관자가, 이게 이제 보관위임자는 이제 여기서 밑에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지입차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어요? 그래서 보관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 명의자 1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됐죠? 됐습니다. 되겠고, 그래서 밑에 이제 우리가 지입차주도 되고, 그 밑에 지입차주에서 차량 보관을 위임받은 사람도 되고, 다 된다는 말입니다. 다 보관자가 된다, 이 말이죠. 됐죠? 넘어갑니다. 오른쪽에 배임죄 판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배임죄 판례가 이거 괜찮은 판례거든. 상당히 중요한 판례예요. 이 중요한 판례인데, 이 1번 판례 보기 이전에 먼저 여러분 2번 판례 먼저 한번 보시죠. 2번 판례는 익숙할 겁니다. 이 2번 판례 원리를 그대로 응용한 게 1번이에요. 그래서 2번 판례 한번 보시죠. 2번 판례는 연습 많이 했을 건데, 세 번째 끝에 대물 변제 이약 놈입니까? 자, 대물 변제 이약이 뭐라고 했어요? 돈 대신 물건으로 갚겠다. 이게 대물 변제 이약 맞아 안 맞아요? 여러분 기억나실 건데, 대물 변제 이약은요, 우리가 타인 사무로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본댔잖아. 이거 자기 사무로 본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물 변제 이약에서의 이 사무는 자기 사무라. 됐죠? 자기 사무입니다.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오른쪽에 또 보세요. 굴쪽에 보면 돼요. 오른쪽에 이제 우리가 주신자를 보시죠. 채무자가 대물 변제 이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할 의무죠. 대물 변제 예약입니다. 잘 봐야 돼. 대물 변제 예약이고, 요 예약에 따라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 이거는 절대 그 밑에 나오죠. 두 줄레로 쓰면 배임죄에서 말하는 줄치고, 배임죄에서 말하는 그 밑에 줄 끝에 타인 사무 안 됩니다. 대물 변제 예약에서는 안 나와요, 무조건. 아시겠습니까? 요걸 막 가자고 지금 하는데 판례는 인정 안 합니다. 대물 변제 예약은 그냥 약정일 뿐이에요, 약정. 약정일 뿐이 안 되죠. 원래는 여러분, 원래는 우리가 소유권을 넘겨줄 사무는요, 타인 사무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직 예약 상태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의무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물 변제 예약은 절대 안 돼요, 이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처럼 낼 수도 있겠지. 보세요. 채권 담보를 위하여 대물 변제 예약 한 사안에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했죠. 하더라도 이걸 뭐 우리가 이중매매처럼요, 배임죄라는 이 말씀은 안 됩니다, 이게. 아시겠어요? 대물 변제 예약이기 때문에 그래. 됐죠? 자, 됐습니다. 요 판례는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전원 합의체 판결이기 때문에. 이 원리를 나온 게 바로 왼쪽 판례입니다. 그 앞에 판례입니다. 1번 판례입니다. 이 판례 낼만 하거든, 이게. 사건 보세요, 사건. 사건 딱 보시면, 갑이 아울렛 의류매장 운영과 관련해서 A로부터 투자를 받았어요.
투자를 받았고, 그래서 투자금 반환 채무의 변제를 위해서 의류 매장에 관한 임차인 명의와 판매 대금, 입금 계좌 명의를 A 합배로 변경을 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제3자에게 의류 매장에 관한 임차인의 지위 등 권리 일체를 넘겼죠. 이거는 좀 보세요. 임차인 명의와 판매 대금의 입금 계좌 명의를 A 앞으로 변경해 줬지만 실제 부분은 전부 다른 사람이 다 넘가 버렸어요. 이걸 갖다가 이제 배임이라 할 수 있는 말인데,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임차권 이중양도 기억나십니까? 임차권 이중양도는 배임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거는 협력사무가 없거든. 그 논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판결을 보시죠. 채무자가 투자금 반환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임차권 등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가시죠. 여섯 번째 볼 것 보면 배임죄에서 말하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해야 될 타인 사무는 아니다. 임차권 이중양도처럼 논리를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무를 갚기 위한 단편으로 제공된 것은 무조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안 된다 보면 돼. 이것도 채무를 갚기 위한 방편이잖아요. 그거는 협력사무가 아니단 말이에요, 이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딱 판결지도 나오죠. 투자금 반환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이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채무를 갚기 위한 담보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이 임차권은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럼 됐습니다. 밑에 이제 그 사건 읽어보세요. 요 박스에. 됐습니까? 자, 됐죠? 그럼 이제 됐고, 오른쪽에 강제병 멘탈죄 판례가요, 한 총 3개 있는데, 멘탈죄 판례는요, 괜찮다고 판단됩니다. 그 멘탈죄 판례는 좀 괜찮다 판단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들어보시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죠. 우선 1번 판례 괜찮거든요. 괜찮습니다, 이게. 첫 번째를 먼저 읽어볼게요.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 등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회사 채권자들의 강제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갑 회사가 시공 중인 건물, 여기 관한 건축주 명의를 갑 회사에서 을 주식회사로 변경하죠. 자, 이렇게만 놓고 보면 면탈죄가 확실히 되거든, 이게. 맞습니까? 근데 안 되는 결정타가 뒤에 문장 때문에 그래요. 이 건물이 지하 4층, 지상 12층으로 건축허가 받았지만 현재 뭡니까? 변경 당시에는 8층까지만 골조 공사가 완성된 채 중단됐다는 거죠. 완성된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겠냐 이 말이죠. 결국 이거는 객체 X란 말입니다. 밑에 문장 다 보지 말고 객체 X 이라면 돼요. 객체 X. 됐습니까? 그럼 오른쪽에 그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됐습니까? 됐죠. 그 건물 구조만 딱 기억하면 되겠죠. 그래도 2번도 이러면 중요한 판례거든요. 그 이러면 조금 멘탈죄가 어려운 파트인데, 그래도 어려운 파트지만 중요한 판례 몇 개 나왔어요. 자, 우선적으로 여러분 2번 보시죠. 자, 2번 보세요. 멘탈죄 잘 들어보세요. 집중하시고 보세요. 지금 여기서 보면, 이건 이제 멘탈죄가요. 이런 거잖아. 여기서 지금 이 사람이 지금 강제집행 들어오는 거잖아요. 집행이 들어오버리면 절대 멘탈 안 됩니다. 그 집행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재산을 빼돌리는 게 이게 멘탈이잖아. 맞죠? 그러면 우리가요, 얘가 지금 재산을 못 빼돌리게 하려고 지금 신청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집행이 돼버리면 이미 확보가 됐기 때문에 멘탈 안 온댔습니다. 이 사건은 뭐냐면, 잘 보세요. 내가 법원에다가 이 건물을 확보하려고 신청 들어간 판국에 빼돌렸단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판례가 지금 왜 중요하냐면, 이번에 보시면요, 네 번째 줄에 뭐가 나옵니까?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이게 포인트거든.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거는. 그럼 보시죠.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라는 것은, 여러분, 담보권이라는 것은 지금 건물을 잡으러 간 게 아니고 이미 이 건물에 이미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돼 있단 말은요,
어차피 이거는 돈 못 갚으면 이건 집행하게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돼 있잖아요. 멘탈죄는 그게 아니고 멘탈죄는 내가 건물을 확보하려고 신청을 들어가는데 확보하려고 신청 들어가는데 빼돌다 이 말이고 이거는 이미 저당권이 돼 있기 때문에 이미 확보된 거잖아요. 확보돼서 안 됐어요.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멘탈이 안 옵니다. 이건 이미 확보되었다는 걸 빨리 기쳐야 돼요. 담보권 이 말에서 멘탈죄가 안 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담보권 이미 재산 확보됐잖아. 지당권 잡아놨으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멘탈을 목적으로 재산을 숨겼다 의미 없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이미 재산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지당권 때문에. 맞습니까? 기억을 잘 하시고 괜찮은 판례입니다 이거. 상당히 괜찮은 판례예요.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멘탈죄 판례인데요. 이겁니다. 자 보시죠. 그 멘탈죄 판례 몇 개 있죠. 우리가 멘탈죄는요. 이 사람 재산을 지금 집행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 재산을 지금 빼돌린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갑은요. 자기 재산이 이 사람 앞으로 돼 있지 않았어요. 자기 재산이 A 명의로 돼 있었어요. 처음부터 A 명의로. A 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였고 얘가 이제 집행을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오는데 요때 A 명의를 B 명의로 바꿨다 이 말이거든. 이거는 멘탈죄가 안 된다는 거죠. 처음부터 이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걸 빼돌리면 멘탈이거든. 처음부터 얘 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옮겼기 때문에 어차피 숨어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됐죠? 이건 안 돼요. 그래서 3번에 보시면은 5번째를 보시죠.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 등록이라. 이걸 또 다른 제3자 명의로 변경. 이게 포인트 아닙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밑에 보면 사업장 내 유치동산에 관한 소유관계를 종전보다 더 불명하게 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게 할 위험성을 야기한다 단정할 수는 없다. 되겠습니까? 됐죠?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멘탈죄에서는 실상 이제 1번과 2번 판례는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여러분 교통방해죄 판례는요, 여러분 많이 본 겁니다. 이건 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아. 됐죠? 이거는 여러분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워낙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것도 보시면 되고요. 많이 한 거고, 이거는. 이제 내란죄인데, 내란죄 이양 많거든요. 내란죄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좀 잘 보시는데, 이거는 10분 쉬었다가,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10분 쉬었다가 내란죄 들어가죠.